하락장에 조금 더 충돌하게 돼서 한 24,000주 정도, 2010년대 정도부터의 미국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미국과는 다른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라오의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라오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작년 8월 정도 네. 그 정도에 촬영을 했었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대략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8개월 정도.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나스닥 지수라든지 네. 그런 미국 기술주들이 잘 가는 그런 환경이었고, 사실 작년 말부터 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 3년이나 네.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그 무한 매수법 현재 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 일단은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무한 매수법의 뭐 간단한 정의,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전체 투자 자체를 이제 장투랑 단투를 이제 구분해서 투자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단투 영역을 가지고 있는 무한매수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무한매수법 자체가 이제 실제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큰 틀로 가지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잘 하지를 못하시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충 이제 몇 분할을 도대체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줄여주고 싶어가지고 무한매수법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40분할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TQQQ로 무한매수법을 한다고 치면 네. 이제 어떤 원금을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놓고 그 원금을 40분할로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40분할치를 이제 한 해치를 이제 하루마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는 식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방법론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카페나 이제 책을 통해서 또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러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목표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러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한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이제 무한매수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자체를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방법 자체가 일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그런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드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분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40영업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산다. 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 기준은 그렇게 드렸지만 40분할 자체가 질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30분할로 하실 수도 있고 50분할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쪽이 조금 더 위험한 방향이고 더 안정적인 방향인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네.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40분할 정도 뭔가 변동성이 큰 투자 대상에 한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어느 좀 정도 무난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기준이 한 10% 정도였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평단 대비 뭔가 이제 평가 차익이 한 10% 정도 난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3배 ETF, 즉 TQQQ. 이걸 이제 주로 이제 투자 대상으로 한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한 매수법을 나름도 개발을 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장세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12일 그 정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8% 정도? 네. 그 정도 하락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스닥 100 지수가 1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 3배 ETF는 물론 무조건 곱하기 3배는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토막 가까이. 한 절반 정도는. 그렇죠. 네. 그 정도 난 상황인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잘 투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의 장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면 한국 주식도 당연히 했었고 이제 코인 투자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장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굉장히 특수한 장세인 것도 맞고, 이 시기에 뭔가 주식 자체를 처음 만약에 시작하시게 됐다면 아마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 대상이 뭐 한국 주식이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또는 심지어 뭐 배당주 투자가 됐든 세배 레버리지 투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투자가 굉장히 힘든 순간인 거는 맞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 주식을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무려 20년이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이런 걸 특별히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주식을 했었다면은 아마 크게 지금 뭐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거나 또는 아예 주식 자체를 그냥 포기한다거나요. 네. 그냥 놔버린다든지 그냥 예 이런 식으로 아마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장투도 또 단투도 둘 다 규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는 거의 예,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 한 고점을 찍고 네네. 그 다음에 거의 저점 기준으로는 20% 이상 하락을 했고 네, 그죠? 네. 그러다가 한 3월 들어서 좀 반등을 했어요, 그죠? 네네.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다시 내려갔죠. 하락을 해서 네. 지금 고점 대비 한 MDD가 한 18% 마이너스 18%를 달성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네. 기존의 그런 무한 매수법을 고수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 단투용 있잖아요. 40분할로 사는 거.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지금 하락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제 편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컸지만 하락장 자체는 길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시기가 이제 2018년도 이제 미국 무역 전쟁 때처럼 네. 긴 하락장이 좀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지금 하락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하락장일 때가 무한매수법이 가장 약점인 시기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40분할로 일단 가이드를 드렸기 때문에 그 40분할이 소진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40분할이 그럼 다 쓰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미리 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책이라든지 또는 제가 카페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이 크게 사실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책에 설명드렸던 영혼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남은 시드가 있거나 또는 미리 이제 주식에 배치하지 않았던 어떤 시드가 있다면 그걸로 40회가 소진된 시점에서 다시 무한매수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 사실 40회가 소진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하락장을 이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한매수법을 했을 때에 이제 그 무한매수법이 다시 재차 40회가 소진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약에 2차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그 2차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를 이제 원래 본 계좌에 있었던 걸 그만큼을 이제 일부러 손절을 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연기되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본 계좌를 사이즈를 줄여가는 식으로 하는 거를 영업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가이드는 그 방법을 하려면 일단 시드가 또 남은 게 있어야 된다는 또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은 시드가 없다면 이제 제가 분할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40회 정도를 만약에 모아놨으면은 그거를 추가적으로 남은 시드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4분의 1 정도씩을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러면 40회가 만약에 30회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매도된 금액이 있는데 그 매도된 금액으로 다시 무한매수법을 이어가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해도 백테스트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TQQQ로 치면 연 20%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무한매수법 자체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락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지금 일단 40분할은 소진이 된 거죠. 그럼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네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영업법을 해서 추가적인 CD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뭔가 지금 무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네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올라서 뭐 이익 실현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 실현이 됐었죠, 아, 중간에요. 됐었어요? 예, 그 3월 달에 반등 때. 그때 반등 때 이익 실현이 예를 들면 두 번째 세컨드 계좌에서 했었던 무한매수법이 저는 실제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이익 실현을 해서 이제 첫 번째 계좌에 있었던 TQQ를 이제 어느 정도를 사이즈를 줄였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네네. 아니면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냥 사이즈 자체를 그냥 이제 거기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줄인 다음에 이제 무한매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상황이 그래도 일단 현금이 흐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고점에서 그냥 뭐 TQQQ 하락분을 다 맞은 것보다는 확실히 네네. 그런 40분할로 대응을 했던 것이 뭐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확실히 그런 좀 하락 리스크를 좀 방어를 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투형 계좌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영상이 저는 TQQQ 2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바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은 실제로 좀 더 많습니다. 이미 예. 이제 더 추매를 하셔가지고. 예, 하락장에 조금 더 추매를 하게 돼서 한 24,000주 정도 지금 보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일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47.5달러거든요. 네, 그럼 이걸 24,000주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원화로 환산됐을 때 거의 한 16억? 7억?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물론 있다가 약간 좀 장기 투자 계좌, 네, 이를테면 밸류 리밸런싱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밸류 리밸런싱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TQQQ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 손실이 상당하시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연하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고점 대비로는 손실이 된 거는 맞고요. 제가 일단 그 밸류 리밸런스 자체를 시작한 지가 작년 3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네. 그 전에 이제 TQQ를 조금 더 이제 그 전부터 모아놨던 게 있어가지고 네네. 평단 자체는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아. 예,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는 안 네네. 보신 거네요. 네, 손에 거의 그냥 본전이라고 지금 본전이라고.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금 한 1년 넘게 동안에 장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많이들 네네. 하시는 경험인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투의 이제 단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무한매수법은 반대로 만약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도 이제 요 내려가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손해가 있는 건 맞지만 그 사이에 이제 이득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수익 실현을 다 이제 사이버 버니가 아니라 진짜 돈으로 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한매수법은 1년 동안 했었으면 사실 손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장투는 오히려 사실 1년 동안 만약에 딱 1년 전에 시작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갔으면 손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네, 아무리 밸류 리밸런싱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락장이나 상승장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단투냐 장투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사실 계좌를 이제 나눠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옛날부터 TQQ를 모았었지만은 만약에 뭐 작년 딱 이맘때쯤에 처음 시작했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밸류 리밸런싱도 손해가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기존에 이제 내가 오랜 시간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이 변수는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네네. 이거는 사실 과거에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없었는데 네네. 뭐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달라졌네 하면서 좀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좀 약간 방법이 달라졌다든지 약간 좀 구체화됐다든지 고도화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 거의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무한매수법은 이제 물론 책에 나온 버전이랑 지금 카페에서 소개된 버전 자체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요. 더 이제 예를 들면 40회 소진 자체를 좀 더 줄이고 싶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줄이고 싶어서 더 약간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일단 방법론이 개선된 게 작년도 한 8월, 9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사실 제가 방법론을 조금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이드를 드려서 이제 무한매수법을 해오던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방법론을 바꾼 거는 일단 무한매수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 리밸런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밴드의 폭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한 건 있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시기는 더 전부터 했었던 거라서 하락장이라서 바꾼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이 정말 좀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심했던 그런 장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내가 뭐 잘못 계산했다든지 아니면 변수를 잘못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keep going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한 1년 전에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TQQQ를 모아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똥돈이잖아요, 제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QQQ 투자하시는 거를 이어가는 그런 목적성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TQQQ를 처음으로 제가 투자하는 그런 이제 목표에 굉장히 큰 비중을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양적 완화를 보고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그전에도 이제 2009년도에 양적 완화를 한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대위기가 올 때마다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물론 사람마다 이제 좀 견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네네. 저는 이제 닷컴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오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실 주식을 하면서 내내 겪었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장이었고 얼마나 최악의 그런 이제 시나리오였었던지를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저도 주식을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눈물도 흘리고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어떤 한 이제 금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당시에 그런 이제 사태를 초래했던 그런 법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거나 또는 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물론 오기는 힘들고 물론 이제 다른 사건으로 물론 하락장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같이 이런 이제 전쟁 이슈로 이제 하락장이 온다거나 또는 네네. 코로나 사태도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위기를 돌파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장기의 하락장이 그것도 아주 큰 하락장이 오긴 좀 힘들다고 일단은 생각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2010년대 정도부터의 미국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미국과는 다른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가 양적 완화가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셰일가스 혁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은 지금 정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에너지 독립이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나라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에너지 독립이 사실 각 나라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러시아로부터 또는 이렇게 뭐 중동으로부터 석유나 천연가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실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가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죠. 미국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느긋한 상황이고 사실 네. 예, 어느 정도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자체 자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지 이란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그런 미국 시장이라든지 발전이 이제 이전과는 더 다른 양상으로 저는 계속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전제로 깔지 않으신다면은 TQQQ를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변동성 자체가 QQQ를 투자하는 거랑 TQQQ를 투자하는 건 사실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QQQ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들을 이제 집합해서 ETF로 만든 거고 그 ETF를 3배 변동성으로 만든 게 TQQQ이기 때문에 QQQ가 상승한다고 해서 TQQ가 상승하는 구조는 사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얼마나 이제 크게 뭐 하락하고 이제 이런 변동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QQQ가 이제 하락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정고점에 올라도 TQQQ는 사실 정고점에 오르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변동성 끌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장치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TQQQ를 특히 장투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말리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무한매수법은 사실 단투법이라서 이제 TQQQ를 어느 정도 분할로 산 다음에 다시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걸 반복해서 사실 세배 레버리지 그런 단점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무한매수법에서는요. 네네.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동성을 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밸류 리밸런스는 조금 다르죠. 네, 밸류 리밸런스는 이제 장투를 이제 전제를 하고 하는 TQQQ 이제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밸류 리밸런싱에서 더 TQQ를 좀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계속 사실 고민을 해왔었던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이제 책으로도 이제 소개가 될 이제 TQQQ 장투법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네. 그래서 저도 TQQQ가 3배 레버리지에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있는지를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2만 몇 개 정도의 TQQ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는 TQQ를 다루는데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네. 그 밑바탕이 당연히 좀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지. 네네. 그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어차피 무한 매수법에서 이게 이제 단기용, 즉 계속해서 사 모으다가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도달하면 파는 그런 단기용 그런 트레이딩 방법으로는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큰 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했을 때 발생할 네네. 수 있는
그런 이 복리 효과죠. 마이너스의 복리 효과가 네네. 됨으로 인해서 뭔가 원래 본 지수는 고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버리지 3배짜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쵸.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면은 잘 가져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네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네네,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로 현금을 가지고 리밸런싱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완성성도 같이 높이는 방법으로 앞서서 계속 이제 밸류 리밸런싱 중간중간에 이 TQQQ를 장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네네.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쫙 보시면은 원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이 부분이 바로 이 밸류 리밸런싱을 활용한 투자 방법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밸류 리밸런싱은 이제 제가 TQQQ를 단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한매수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었던 상황에서 네. 뒤늦게 이제 장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해왔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초반에 당연히 이제 밸류 리밸런싱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초반에 저도 TQQ를 모으던 스타일은 그냥 단순히 적립식 투자에 불과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왜냐면 이제 추가 시드가 당연히 이제 계속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하락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TQQQ 장투를 일단은 이제 적립식 투자로 매월 이제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이 적립식 투자가 생각보다 단점이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결국은 거치식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네네.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네, 쌓이다 보면요. 그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그 투자했던 그런 원금에 비해서 계속해서 좁아지니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TQQQ 자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금이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속도도 QQQ를 단순히 QQQ를 적립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사실 어느 정도 만약에 그렇군요. 올라간다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TQQQ가 그 정도의 만약에 평가금이 됐을 때 내가 만약에 매달 50만 원씩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치면 그 50만 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금액 자체가 모두가 이제 그렇게 꺼려하는 그냥 올인 장투가 돼버리는 순간인 거죠. 적립식이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큰 금액 자체가 이제 묶여버리는 그런 형태의 올인 장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그냥 초반에 하기는 좋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안 좋은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그거를 관리하려면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관리가 반드시 이제 장투에 있어서는 필수 요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리밸런싱도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채권을 썼고 금을 썼고 뭐 물가연동처를 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시는 뭐 자산 배분의 스타일이죠. 이제 레이 달리오 스타일 같은 그런 자산 배분이나 또는 뭐 자산 배분도 뭐 예를 들면 뭐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물론 분들도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은 일단은 그런 자산 배분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채권도 금도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뭐 좋았던 시기가 있고 안 좋았던 시기고 이런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 개미 투자자로서 이런 사이클을 정말 제가 실시간으로 캐치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제 스스로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고 채권 투자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다시 채권 투자가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계속 뭔가 생각을 하고 이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자산 배분 스타일이 저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오로지 현금하고만이죠. 네, 다른 뭐 물가연동체나 금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채권 이런 걸 섞지 않고 그냥 제가 개미 투자라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리밸런싱 방법은 현금과 주식과 리밸런싱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금하고 주식도 결국 TQQQ죠. 그래서 TQQQ로 현금을 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그냥 리밸런싱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3개월이나 뭐 1년에 한 번씩마다 예를 들면 TQQQ를 70% 갖고 있고 뭐 현금 30% 갖고 있으면은 그 시기마다 한 번씩 섞어가지고 다시 7대3으로 나누고 7대3으로 나누고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투자도 물론 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그거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이제 안정성을 조금 더 완성성도 같이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이 방법이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TQQQ를 만약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현금도 만약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밸류랑 현금과의 리밸런싱을 한다는 의미로 이제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 밸류가 결국 이제 그 밸류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이제 TQQQ에 비해서 많은가 적었냐로 이제 밸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QQQ가 예를 들면 이제 뭐 80%가 있고 현금이 20% 있을 때랑 예를 들어서 TQQQ가 어느 순간에 60%가 되고 현금이 40%가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현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이제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추세를 제가 임의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려서 이제 더 매수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이제 조금 의도를 해서 현금이 만약에 40%나 있었으면 다시 조금씩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고 반대로 현금이 만약에 줄어들면은 각도 자체를 밸류의 각도 자체를 제가 일부러 조금 낮추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낮춘다기보다는 공식화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상승률 자체를 이렇게 높이거나 또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거를 이제 풀의 비중에 따라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지은 이름이긴 한데 이제 예수금을 의미하거든요. 현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남은 현금을 제가 이제 풀이라고 이제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수영장 풀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저금통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매수가 좀 더 잘 이루어지는 이제 의도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각도를 완만하게 하면 매도가 좀 더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현금 보유량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게 지금 밸류 리밸런싱 컨셉인데요. 사실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도 이제 몇 개를 제가 이제 사실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유튜브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시면 사실 대략 어떤 스타일인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백테스트 결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 그냥 리밸런싱보다 훨씬 효율이 괜찮은 걸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책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7대3, 7대3으로 만약에 리밸런싱을 그냥 단순하게 리밸런싱 했다고 치면 TQQQ가 7이고 현금이 3. 현금이 3이라고 치면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만약에 밸류 리밸런싱을 만약에 이제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만약에 출발해서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수익률도 이제 그 7대3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성, 그러니까 MDD라고 하죠. 최대 하락률도 훨씬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궁금한 게 사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TQQQ니까 뭐 상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MDD일 것 같긴 하거든요. MDD는 그럼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MDD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이드하고 있는 수준이 실제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져온 수준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TQQQ를 예를 들어서 3배라고 치고 QLD를 이제 2배라고 쳤을 때, 이제 수익률은 한 2.9배 레버리지 정도가 되고요. 원래 그 나스닥 100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QQQ 대비로 2.9배 레버리지 수익률로 실제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TQQQ가 3배고 QLD가 이제 2배라고 치면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는 한 2.5배 정도로 나오는 걸로. 2.5배 정도? 그러면 뭐 나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한 25% 정도 하락하는 그 정도가 이제 MDD.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뭐 시기라든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2주마다 방송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산식 나오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가격대 오면은 사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궁금하시면은 카페라든지 그런 쪽에 가시면 훨씬 더 상세한 자료가 있죠. 카페에는 굉장히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그냥 말로만 하기에는 좀 이해하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우리가 칠판이라도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TQQQ 외에도 사실 레버리지 3배 ETF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 상품이 SOXL.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정하는 ETF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UPRO. 이게 이제 S&P 500 지수 3배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뭐 이런 것도 만약에 뭐 응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한 매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밸류 리밸런싱 이런 과정을 거쳐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3배 레버리지 자체가
또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물론 이제 설명하실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세배 레버리지가 다 같은 세배 레버리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도 어떤 거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있고 세배 레버리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SOXL 이제 속스리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네. 그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랑 U%라고 해서 S&P 500의 세배 레버리지를 일단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U%가 훨씬 변동성이 적은 편이에요. 아, 같은 세배라고 해도? 예, 같은 세배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속스라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변동성이 적은 편이고요. 어. 그다음에 TQQQ가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 속스는 그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 변동성 수치로만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TQQQ를 QQQ의 3배 레버리지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제 U%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레버리지 수준입니다. 거의 QLD랑 거의 비슷해요. 아. 변동성 자체가요. 네. 그래서 U% 자체는 투자하는데 그렇게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U%로 만약에 장투를 시도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만약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조금 감내가 되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QLD는 2배 레버리지라서 조금 덜 비판받고 U%는 3배 레버리지라서 비판받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 어차피 비슷한 변동성이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속스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 속스 자체가 일단 네.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로만 치면 거의 TQQQ의 2배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요. 그럼 이제 QQQ로 치면 6배 레버리지거든요. 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QQ 6배 레버리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변동성 끌림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변동성에 의해서 잠식이 당하는 네. 그런 수치가 수학적으로도 속스는 장투에 굉장히 불리한 요건인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반대로 단투를 하는 이제 무한매수법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보통 무한매수법을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신다고 할 때 추천드리는 종목 2개가 이제 속스라고 TQ 두 개거든요. 그래서 속술이 이제 무한매수법을 할 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패만 물론 당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그런 이제 업계 자체가 당연히 장기적으로도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매수법으로 하신다면 전 속술은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밸류 리밸런싱의 장투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UPRO, U% 같은 경우에는 장투를 해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네네. 속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사실상 거의 뭐 TQQQ의 2배 가량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네. 난이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U% 이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낮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TQQQ, 네네. 세 번째 이게 끝판왕이에요. 네네. 속셀 이거는 정말 좀 고난이도다. 그래서 네. 이런 특징을 잘 활용을 하셔서 또 이렇게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 반도체 주식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들 순매수 뭐 상위 몇 개에서 쫙 나오는데 이 속설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예. 많이들 사세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근데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루에 TQQ가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빠지는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가능성이 있냐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네.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금융 전문가, 뭐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의 분들이 레버리지 되게 위험하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냥 레버리지가 아니라 TQQQ 이게 3배잖아요. 네네, 3배죠.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그것 봐라. 내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네, 맞습니다. 분명히 곡소리 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라든지 네.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꼭 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적기죠. 예. 지금 하락장에 이거 봐라라고 말이 나올 때가 사실 TQQQ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더 TQQ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사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무한매수법이나 밸류 리밸런스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그런 거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무한매수법은 너무 잘 나갈 때 일부러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컨셉이고, 네네. 밸류 리밸런스도 너무 잘 나갈 때 최대가 밴드에 닿아서 매도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를 어느 정도를 이제 의도하면서 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도를 계산할 때 제 의지라든지 제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뭐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 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네. 단순히 그냥 제 경제적인 상황, 특히 이제 현금 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투자를 이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배 레버리지 투자 자체가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좀 이제 추천하지 않으시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사실 당연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세배 레버리지 변동성을 이제 저는 최대한 그 변동성 자체를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배는 어디까지나 세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현금하고 뭐 리밸런스를 한다 또는 뭐 어느 정도 수익률에서 커트를 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면 이제 QQQ가 3% 이상씩 빠지고 이런 날에는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하루에 QQQ가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빠지는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께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미 사실 주식도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경험을 했더니 그런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TQQQ나 QLD 같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과 다르게 각자의 스타일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작은 비중이라도 TQQQ나 QED를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율 자체를 저는 이제 좀 많이 하는 거죠. 예,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약간 그런 편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패당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네. 갑자기 뭐 하루에 뭐 이론적으로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33% 빠진다라고 네. 하면은 곱하기 3배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이제 수수료 빼고 이러면 상장 상패라고 폐지인데. 봐야죠. 예. 그렇죠. 뭐 이럴 가능성 없을까요? 사실 가능성이 있냐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네.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하루에 나스닥이 충분히 33% 하루 만에 빠질 수 있고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네네. 해서 S&P 500 지수가 이제 하루에 20%가 빠지면 이미 사실 장은 종료되고 없어져 버리지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7% 빠질 때 1단계가 발동하고 이제 13% 빠질 때 2단계 발동하고 20%가 만약에 S&P 500 지수가 만약에 전체가 20%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아예 그날 미국 주식장을 다 폐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다면 오히려 6%라고 해서 이제 그 S&P 500을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6%라는 이제 그런 ETF가 있어요. 네. 그 6%는 절대 상패되진 않죠. 아, 그렇게 예, 네. 막아버리니까. 예, 예. 하루에 정말 많이 하락해도 60%가 한계이기 때문에 네. 20%면 이미 다 그냥 막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6% 말고 이제 스파이가 이제 6%가 스파이의 3배 레버리지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4배 레버리지가 있다고 해도 4배 레버리지 상패가 당하지는 않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TQQQ는 좀 다른 건 맞습니다. TQQQ는 이제 그 S&P 500에서 나스닥 100이라는 그 기업이 물론 겹치는 기업들이 많긴 한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는 78개가 겹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78개가 겹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당연히 다 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그렇죠. 빅테크 주식이겠죠. 네. 테슬라 아주 큰 회사들인데요. 네. 그래서 그 회사들 겹치고 있지만은 이제 실제로 변동성 자체는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S&P 500이 만약에 진짜로 20%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나스닥이 30%를 맞을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은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냥 밖에 나가서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 네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냥 걷다가 사실 교통사고가 또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죠. 자동차가 돌진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사실 파악해서 조심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을 주식을 하고 있다면요. 어느 정도 위험성에 대한 감당을 조금 하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경제 자유라든지 그런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하루에 33%를 맞이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 네네네.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확률, 네네. 그 정도 확률과 가깝다. 그 정도도 사실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가장 많이 일간 기준으로 많이 빠졌을 때가 블랙먼데이였나요? 네, 예, 블랙먼데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거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런 상황이 와도 어차피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설사 나스닥 지수가 20% 아니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 지수가 20% 빠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 나스닥이 33%까지 빠질까 또 그 확률도 상당히 낮다. 네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네네. 거겠죠. S&P 500이 20% 빠지는 것 자체도 너무 확률이 낮죠. 그렇죠. 거긴데 거기다가 나스닥 100이 30% 빠지는 거는 더 확률이 더 많은 조건들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겹치는 기업 중에서 하필이면 나스닥 100에 겹치는 기업만 골라가지고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20% 일단은
일단 역사적으로 봐도 S&P 500 지수 자체가 20% 이상 빠진 때는 사실 블랙 먼데이 말고는 없었긴 한데 그게 이제 1위죠, 1위. 네네. 1위 말고 2위만 가도 이미 사실 거기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2위만 가도 이제 마이너스 하루에 이제 S&P 500이 10% 빠지는 게 최대 네네. 기록이긴 합니다. 네네. 그때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제 그 1930년대 있었던 세계 대공황, 대공황 때 대공황. 그 정도 네네. 수준에서만 S&P 500이 하루에 이제 10% 빠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도 굉장히 큰 수치인 거죠, 역사적으로요. 네. 네네. 근데 이제 20% 빠졌던 그 블랙 먼데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정말로 하락장이 심해서 사실 20% 빠진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생긴 그런 현상들은 지금 사실 현대에 와서는 벌어지기 불가능하죠, 사실상요. 네네. 뭐 정말 갑자기 뭐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20% 빠지기 전에 아예 그냥 미국이 네. 없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뭔가 악재가 와야지. 예. 그렇죠. 뭐 사실 그 정도 악재도 뭐 난 좀 리스크 관리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식을 안 하셔야죠. 네, 그렇죠. 예.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한 이 정도의 MDD 그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스닥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뭐 특정 기관이 연구했던 그 리스크, 뭐 네네. 논문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보니까 금융통계 전문회사 더블 디짓 뉴머릭스 네네. 여기가 이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발표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연구 자료를 개발한 거를 그냥 공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971년부터 2009년간 그 조사 시 가장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나스닥 레버리지 배율이 한 2배 정도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쭉 가다가 한 2배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2배보다 좀 더 높아지고 한 2.5배, 3배, 4배 이렇게 가면 다시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지죠. 변동성 네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장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레버리지 2배가 3배보다도 좀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조사 자체가 1971년부터 2009년까지만 이제 한 네네. 건데요. 맞아요. 네. 2010년대가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만약에 2010년대까지 이제 넓혀서 봤을 때의 조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한 2.5배까지 올라가긴 하거든요. 아, 2배는 아니고 2.5배 정도? 네네, 만약에 최대 수익률을 주는 이제 레버리지가 한 네. 2.5배 수준까지는 올라가긴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3배가 이제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일단 정확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1970년대부터 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석유 파동이라든지 블랙 먼데이라든지 심지어 닷컴 버블이죠. 맞아요. 닷컴 버블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스닥의 그런 버블과 붕괴를 겪었던 거를 모두 포함했을 때에 이제 2배 정도, 실제로는 한 2.2배 정도가 이제 그 조사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배 정도 레버리지가 제일 최적화된 수치의 제일 높은 수익률이었다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닷컴 버블 하나만 만약에 없었어도 이미 상당히 많이 그 레버리지 비율이 뒤쪽으로 이제 큰 숫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거에 의하면 만약에 그냥 앞에 있었던 사건을 물론 다 빼는 게 이제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다 빼고 만약에 그냥 이제 2010년대만 네.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최고로 수익률을 많이 주는 레버리지는 6배 정도가 나옵니다. 아, 하긴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예, 계속 상승장이었으니까, 상승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 그 사이 정도가 이제 가장 수익률을 많이 주는 레버리지고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내려가는 거는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6배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중간에 코로나라든지 또 이런 또 지금과 같은 이제 장기 하락장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도 사실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그 변동성을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6배 투자가, 결과적으로 6배 투자가 실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고 수익률인 거지, 6배 투자면 사실 하루에 뭐 16% 정도만 빠져도 그냥 청산이거든요. 네. 네, QQQ가 16%, 물론 하루에 16% 빠진 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하락장 맞으면 6배 레벨은 그냥 바로 정말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레버리지 투자 중에서 개미가 이제 쉽게 뭐 선물 옵션을 하지 않고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이제 레버리지는 QQQ 3배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레버리지인데요.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혹시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 조사 기간은 1971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2배가 최적화됐다라고 네네.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거치식으로 한번 박아놓고 쭉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 기간에 뭐 네. 밸류 리밸런싱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시진 아직 네, 않죠? 해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네. 그쵸. 일단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도는 안 네. 해봤어요. 일단은 하기가 조금 이제 베스트 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나스닥의 탄생 자체가 1971년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QQQ가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다 보니까 그쵸. 네네. 물론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를 3배로 변동시켜가지고 이제 수치화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볼 만은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요게 2배 레버리지라는 것도 결국은 중간에 닷컴 버블을 견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견뎠죠. 살아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2배 레버리지가 제일 좋았던 레버리지다라고 이제 물론 논문에서 나왔지만요. 네. 정말로 2배 레버리지라고 할지라도 사실 2배까지도 안 가고 그냥 QQQ만으로도 사실 닷컴 버블 때 이미 거의 가루가 되도록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 쉽지 않았었던 투자 같습니다. 그 당시는요.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변동성이 심해질 때 그 녹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네네.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덕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반대로 과덕에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분할매수 관점에서 유입이 돼야 되겠죠.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정말 위험하다. 뭐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레버리지 3배짜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라오님이 경험하시기에 정말 이런 사람은 이 TQQQ 투자하면 안 된다. 네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주식 자체를 많이 해보지 않으셨거나, 주식이 사실 반드시 변동성을 경험하게 되고, 중간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마이너스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수익만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뭐 오렌 버핏이라도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 과정의 그런 이제 변동성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하는 거랑 직접 몸으로 맞닥뜨리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충분히 스스로 꼭 3배 레버리지, 만약에 굳이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시면 좀 더 소액으로 네. 연습을 해보시는 거랑 또는 이제 3배 레버리지 전에 뭐 2배나 1배부터 먼저 이제 연습을 해보셔서 이제 주식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걸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을 하시고 사실 3배 레버리지를 하셔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무한매수법을 책을 낼 때 약간 제가 간과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무한매수법 책이 읽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네.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사실 무한매수법 책은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수학책이라고 만약에 치면 그게 뭐 고등학교 수학책이 있고 대학교 수학책이 있는데 제가 하는 무한매수법 책은 그냥 초등 수학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이야기가 굉장히 쉽고 방법도 너무 쉬워서 네. 그냥 정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제 쉽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사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만약에 어느 정도 수학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부실하거나 또는 너무 이제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간과했었던 부분이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3배 레버리지를 너무 쉽게 접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게 저는 그 전에 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변동성.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네. 비트코인도 아니고 막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난 코인으로 아니죠. 가게 되면 네. 사실 지금 TQQQ의 3배 레버리지 변동성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저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코인 투자를 경험하면서 거의 원금이 거의 정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이제 마이너스 뭐 90% 이상의 MDD라든지 네, 이런 것도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TQQQ로 넘어온 제 입장에서는 사실 책을 쓸 때 조금 쉽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변동성을 견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네네. 근데 이제 카페가 좀 많이 커지고 실제로 이제 무한매수법 책을 읽고 나서 아예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한국 주식도 아예 해보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TQQQ를 매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네.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이제 정해놨어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예, QQQ도 아니고 이제 세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하루에도 정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히 무한매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이 지속될수록 사실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하락장에서 그냥 매수를 포기를 하시고 그냥 기다리거나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손절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네네. 제가 생각하는 변동성이랑 또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조금 생각을 해서 카페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좀 글을 썼죠 이제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좀 처음이시거나 변동성을 많이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힘든 투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네. 조금 판단을 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MDD를 사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MDD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액이거든요. 네네. 금액을 어느 정도 손해까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사실 정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MDD가 만약에 50%다 이러면 굉장히 큰 손해인 건 맞지만 네. 10,000원을 투자했는데 5,000원을 잃었다 이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5%만 만약에 내려가도 마이너스 500만 원 상태가 되면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은 그 5%에도 사실 잠을 못 자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사실 주식 투자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요. 책을 읽고 이제 TQQ 세배 레버리징과 더불어 이제 그냥 이런 투자 수익이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당연하게 그냥 수익을 내는 방법 아니야라고 이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40분할이라든지 10% 매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드린 거는 어느 정도 확률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매도가 돼서 수익이 일어날 확률이 한 95%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5%에 걸렸을 때 얘기죠. 5%. 그렇죠. 그때가 힘들죠. 5% 걸렸을 때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그 전에 수익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큰 하락장, 역사적인 큰 하락장을 맞고 시작하자마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올 때 무한매수법을 처음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해본 적도 없고 주식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는 게 MDD보다 중요한 게 자기 금액. 그쵸, 금액 네. 관점에서 MDD를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뭐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MDD가 50%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을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1억을 투자했는데 정말 50%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이걸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네네. 그거를 한번 본인께서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또 자기에 걸맞는 그런 규모, 사이즈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동성이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뭐 책의 캐치어로 썼던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적었던 것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가져왔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꼭 ETF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잠을 못 자고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렸을 적에 조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라왔었고 또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싶었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노력이나 그런 열정이 됐든 또는 세배 레버리지 투자가 됐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제 처지에서 사실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냥 평생을 살아온 그냥 스탠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위험해요. 정말 잠을 못 자고 만약에 일을 하면 정말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거나 뭐 정말로 심장마비나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세배 레버리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어서 만약에 무리하게 큰 시드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이런 뭐 아무리 그 좋은 방법이 있다 한들 사실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대한 욕심을 이제 줄이고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변동성을 이제 줄이고 위험을 이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무한매수법이나 또는 밸류 리변성에 둘 다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네, 그 투자를 하려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비관될 정도로 굉장히 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년 정도만 돼도 지금 이렇게 특히 가격이 40불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러워지는 시기가 또 오겠죠, 언젠가는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겁내할 때 욕심을 좀 더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경제적 자유에 또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작년 8월 정도에 저희가 라오님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괜찮은 그런 편이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와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또 지금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결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도 있고 뭐 꼭 레버리지 3배를 투자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확실히 좀 기회인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특히나 그 나의 MDD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난 그래도 레버리지 너무 심한 건 싫다라고 한다면 뭐 2배짜리라든지 아니면 네네. 난 그냥 1배짜리여도 만족해 네네. 라고 한다면 그런 걸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많이 벌었냐 그 부분보다는 나의 투자 성향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꼭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신간 나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오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